1500년대 초 조선의 심장부 한성은 원인 모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도성 한복판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숭례문을 지키던 수문군은 성벽 구석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거칠게 묶인 커다란 가마니 자루였고 그 안에서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조심스럽게 자루를 풀자 그 안에서 나타난 것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이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아이의 신체 일부가 인위적으로 훼손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그 이상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납치해 신체를 훼손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고 한성의 거리는 해가 지기도 전에 적막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관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정체나 목적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숭례문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형태의 유기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피해자는 저항할 힘이 없는 어린아이였으며 범행 수법은 이전보다 훨씬 잔혹했습니다. 조정은 이 사건을 국가적인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색 명령을 내립니다. 포도청의 형리들이 밤낮으로 도성을 뒤졌지만 범인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한간에는 이것이 인간의 소행이 아닌 요괴나 귀신의 장난이라는 괴담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실록에 기록될 만큼 중대한 이 사건들은 조선 초기 사회 안정에 큰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들의 신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져 왕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을 압도할 만큼 기이하고 끔찍한 사건이 중종 28년에 터져나옵니다. 한성 근교 용산의 한적한 마을에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상태가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형리들은 아이의 다리를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의 발목 아래가 마치 칼로 도려낸 듯 말끔하게 잘려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고통이 너무 심했는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이며 누가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지른 것일까요?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이 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외지인이 아이를 데려와 몰래 버리고 갔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한성 판유는 이 사건을 보고받고 즉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명의들이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드러난 상처의 단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뼈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잘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 아이의 비극은 단순한 유기 사건이 아니라 계획된 범죄임을 시사했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아이는 믿기 힘든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견이었고 자신의 발을 자른 사람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먼 곳에서 온 괴물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소행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한성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연쇄 범죄의 실체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조선 사회를 지탱하던 윤리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증언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기괴했습니다. 왜 범인은 아이의 목숨을 빼앗지 않고 발만 잘라 살려둔 것일까요? 수사관들이 아이가 말한 집을 찾아 나선 그 순간 마을 어귀에서 묘령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아이의 어미라 주장하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녀를 보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방 구석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어미라고 주장하는 여인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알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또 다른 여인이 나타나 자신이야말로 진짜 어미라고 주장하며 소동이 벌어집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이며 이 끔찍한 난도질의 배후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1533년 중종 28년의 어느 추운 겨울날 한성 용산 근처의 외딴 숲길은 평소보다 더욱 고요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칼바람 소리 너머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닌 기이한 신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지나던 한 나무꾼은 소름 끼치는 소리의 근원을 찾아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덤불 뒤에 쓰러져 있는 작은 형체를 발견한 순간 나무꾼은 숨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누더기 옷을 걸친 채 추위와 고통에 떨고 있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소년의 바지 끝단 아래로 보여야 할 두 발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잘려나간 발목 부분은 거칠게 감싸진 헝겊 뭉치 사이로 검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급히 아이를 등에 업고 광가로 달리기 시작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건은 즉시 한성부로 보고되었고 평화롭던 도성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성부 판유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명령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으며 백성들은 인면수심의 범죄에 분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아이가 발견된 장소로 달려가 현장의 흔적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아이가 어떻게 그곳까지 왔는지 설명해줄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의원에게 넘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극심한 충격으로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의원은 아이의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그 잔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단면이 너무나 깨끗하여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단번에 잘려나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정신을 차린 아이는 자신을 금비라고 부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몸을 심하게 떨며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드디어 궁궐 안중종의 귀에까지 전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왕은 대낮에 도성 인근에서 벌어진 이 잔혹한 범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성부와 형조의 관리들은 범인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용산 근처에서 수상한 여인이 아이와 함께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덕이었으며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여인 중덕도 나타났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 자신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라고 주장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금비는 그들을 보자마자 공포에 질려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유기 사건이 아닌 거대한 음모나 원한이 얽힌 미스터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금비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아이가 살았던 동네를 수소문했습니다. 아이는 원래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살았던 가련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사이에 아이의 행방이 묘연했다는 이웃들의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공백의 시간 동안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한덕이라는 여인의 집에서 아이의 옷가지와 핏자국이 묻은 헝겊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은 한덕을 추궁했지만 그녀는 아이의 동상을 치료해 주려 했던 것뿐이라며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금비의 상처는 추위에 얼어터진 동상의 흔적과는 명백히 달랐습니다. 수사팀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금비는 수사관의 손을 꼭 잡으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믿었던 사람에 의한 배신의 기록이었습니다. 아이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수사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벌어졌던 그날의 참혹한 광경이 아이의 입술을 통해 되살아났습니다. 수사관은 이 증언을 바탕으로 즉각 용의자들을 압송하고 대질 신문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어린 금비의 발을 앗아간 그 차가운 칼날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아이는 자신의 어머니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몸부림쳤던 것일까요? 이제 도성을 뒤흔든 이 잔혹한 연극의 막이 오르고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그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도성을 뒤흔든 아이의 소식은 삽시간에 한성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관아의 마당에는 아이의 정체를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거친 숨을 몰아쉬며 관가로 뛰어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덕이었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신이 아이의 친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의 등장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여인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중덕이라 불리는 이 여인은 한덕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졸지에 두 명의 어머니가 나타난 상황에 포도청 관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먼저 첫 번째 여인인 한덕의 신원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덕은 가난한 노비 출신으로 수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워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생활고 때문에 잠시 아이를 지인에게 맡겼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이를 맡겼다는 지인의 행방은 묘연했고 증언은 갈수록 불투명해졌습니다. 반면 두 번째 여인 중덕은 한덕이 과거에 아이를 버린 적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중덕은 자신이 그 아이를 데려다 정성껏 보살폈던 진짜 유모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여인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수사관들은 그들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탐문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은 한덕과 중덕이 한때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덕은 평소 품행이 단정치 못해 주변의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 중덕은 성격이 드세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두 여인을 대질 신문하기 위해 자리에 앉혔습니다. 중덕은 한덕을 향해 네가 아이의 발을 자른 게 아니냐며 무서운 기세로 몰아붙였습니다. 한덕은 사색이 되어 손사래를 치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아이는 과연 누구의 손에서 길러졌으며 왜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수사가 진행될수록 두 여인의 진술 속에는 수많은 허점과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한덕은 아이의 특징을 설명할 때마다 말을 번복하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중덕 역시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기간에 대해 묻자 대답을 회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관아의 마당에 놓인 아이의 작은 집신만이 침묵 속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제 두 여인의 관계를 넘어서 그들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이웃으로부터 한덕의 집에 낯선 남자가 드나들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 남자는 털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으며 항상 밤늦게 나타났다가 새벽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중덕은 그 남자가 한덕의 내연남이며 둘이서 함께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덕은 그 남자의 존재를 전면 부인하며 중덕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라고 맞섰습니다. 진실의 실타래는 점점 더 복잡하게 엉켜갔고 관아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수사관 중 한 명이 아이의 기억을 되살려줄 결정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에게 두 여인을 직접 보여주고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확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떨며 문틈 사이로 마당에 앉아있는 여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덕을 본 아이는 몸을 움츠리며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반응을 본 수사관들은 한덕을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하며 그녀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한덕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처절한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는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중덕의 표정은 승리감보다는 알 수 없는 기괴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화살은 한덕을 향하고 있었지만 사건의 본질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수사팀 전체를 다시 한번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수사관들의 시선이 아이의 작은 입술 끝에 집중되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듯 몸을 떨며 한덕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방 안에서 아이가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첫 마디는 어머니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폭로였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춥고 달빛조차 들지 않는 캄캄한 방 안이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던 여인이 낯선 남자와 함께 방으로 들어왔다고 아이는 회상했습니다. 남자는 머리에 두꺼운 털모자를 눌러쓰고 있어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손에는 날카롭게 벼려진 은색 칼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비명을 지르려 하자 어머니가 다가와 거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공포 속에서 아이는 버둥거렸지만 어린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털모자를 쓴 남자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칼날이 살을 파고드는 감각이 전해졌다고 아이는 울먹였습니다. 한쪽 팔이 잘려나가는 동안 아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범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은 한쪽 팔마저 무참히 베어냈습니다. 아이는 그 끔찍한 고통의 순간에도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다고 말했습니다. 왜 친어머니가 아들의 발을 잘라야만 했는지 수사관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덕은 아이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진술은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매번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털모자를 쓴 남자의 존재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의문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수사관들은 한덕의 주변 인물 중 털모자를 즐겨 쓰는 자들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덕이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으며 낯선 사내와 어울렸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유기되었던 장소와 잘린 시점이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이가 발견된 것은 반년이나 지난 뒤였는데 상처는 비교적 최근의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고통 때문에 시간을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혹은 누군가 아이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사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중종 임금은 이 기괴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파악하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수사팀은 아이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그 털모자 쓴 남자를 찾는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남자를 떠올릴 때마다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다시 와서 나를 데려갈 거예요. 라고 아이는 속삭였습니다. 이 증언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주술적인 목적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흉흉한 소문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발을 잘라 애군을 막으려 했다는 괴담이 한성 바닥에 퍼져나갔습니다. 수사관들은 아이를 범행 현장으로 추정되는 한덕의 옛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특정 방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수사관들이 그 방의 구석을 파헤치자 예상치 못한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피에 젖어 굳어버린 작은 아이용 버선 한 켤레였습니다. 증거가 나오자 한덕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단 한 가지 사실만은 함구했습니다. 바로 자신과 함께 아이의 발을 자른 그 남자의 정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을 어귀에서 털모자를 쓴 한 남자가 나타났다는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나타난 털모자를 쓴 남자의 존재는 수사관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포졸들이 급히 달려가 그 남자를 붙잡았으나 그는 아이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신분의 행상이었습니다. 아이가 지목한 털모자 쓴 남자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그 실체조차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다시 신문장으로 돌아온 수사관들은 한덕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한덕은 여전히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맞다고 주장하면서도 발이 잘린 경위는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수사팀은 아이가 실종된 작년 가을부터 발견된 올봄까지의 행적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말대로라면 발이 잘린 채로 반년이라는 긴 시간을 누군가의 집에서 버텼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반년 동안 아이의 울음소리나 비명을 들은 이웃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한덕이 머물렀던 가옥의 방바닥을 뜯어내며 혈흔의 흔적을 찾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기이하게도 집안 어디에서도 아이의 발을 자를 때 튀었을 대량의 피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분명히 어머니가 입을 막고 남자가 발을 잘랐다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덕이 범인이 아니라면 아이는 왜 자신의 어머니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일까요?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한덕의 내연남이었던 또 다른 인물의 존재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인근 마을에서 백정일을 하던 자로 칼을 다루는데 매우 능숙하다는 평판을 가진 자였습니다. 즉시 그 백정의 집으로 군관들이 들이닥쳤으나 그는 이미 며칠 전 짐을 싸서 달아난 뒤였습니다. 도망친 백정의 방 안에는 아이가 묘사했던 것과 흡사한 검은색 털모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한덕은 이 백정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눈물만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털모자를 보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떨며 구석으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제 아이가 어떻게 6개월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두 발을 잃고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그토록 오래 살아남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아이에게 주기적으로 음식과 약을 제공하며 관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범인들은 아이를 죽이지 않고 발만 자른 채 그토록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수사 도중 한덕의 이웃으로부터 그녀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은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뒤흔들었고 한덕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수사관들은 한덕의 고향인 먼 지방까지 사람을 보내 그녀의 과거 기록을 샅샅이 뒤지게 했습니다. 한편 아이의 건강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어 더 이상의 장시간 신문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상해 사건이 아닌 괴질이나 요술과 관련된 사건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민간에서는 아이의 신체 일부를 이용해 애군을 막는다는 끔찍한 미신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증언한 범행 방식은 그러한 미신적 의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아이가 발견된 장소인 용산 근처의 가옥들을 재조사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이 사건 당일 밤 이상한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새로운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수레 안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닌 어린아이의 억눌린 신음이 들렸다고 노인은 회상했습니다. 수사팀은 수레가 이동한 방향을 따라가 보았으나 길은 숲속 깊은 곳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사라진 6개월 동안 아이는 어쩌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전전하며 감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덕이 백정과 공모하여 아이를 납치하고 신체 훼손을 저질렀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해졌습니다. 그러나 한덕은 여전히 아이의 발은 내가 자른 것이 아니다라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에는 죄책감이 아닌 억울함과 공포가 뒤섞여 있는 듯해 수사관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사건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아이의 증언은 점점 앞뒤가 맞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 내에서도 아이가 고통 때문에 환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사의 방향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던 그때 한 무녀가 수사처를 찾아와 기묘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발이 사람에 의해 잘린 것이 아니라 저절로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상이라는 무서운 자연의 힘이 아이의 발을 앗아갔다는 그녀의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겨울 추위에 노출된 발이 썩어 문드러져 자연스럽게 탈락했다는 주장은 수사의 판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이가 지목한 어머니와 털모자 남자는 누구이며 왜 그런 거짓 진술을 한 것일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이의 상처 부위를 다시 검진하던 의원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의원의 비명 소리는 차가운 한성부의 공기를 가르며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사관들이 급히 의원의 앞을 가로막으며 무슨 일인지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이가 누워있는 방 안을 가리켰습니다. 방 안에는 아이를 처음 발견했던 용산 마을의 이웃들이 겁에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아이가 마을에 처음 나타났을 때의 행적을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인 박 씨는 머뭇거리며 아이가 작년 겨울부터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머물렀던 집집마다 진술하는 날짜와 상황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수사팀은 아이를 가장 오래 데리고 있었던 여인을 찾아 마을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기이한 차림을 한 여인이 수사관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신통하기로 소문난 무녀였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녀는 아이의 발이 잘린 것이 아니라 하늘이 거두어간 것이라 소리쳤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해괴한 말을 무시하려 했으나 그녀의 다음 말에 멈춰섰습니다. 무녀는 그 아이가 작년 혹독한 추위 속에서 발이 이미 검게 썩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자른 것이 아니라 동상으로 인해 저절로 빠진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수사관은 무녀의 멱살을 잡으며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무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일이라 말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아이는 한겨울에 신발도 없이 산속을 헤맸다는 것이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를 발견한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거두었지만 이미 발은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불을 들춰보니 발이 뼈만 남긴 채 툭 떨어져 나왔다고 그녀는 묘사했습니다. 이 기괴한 이야기는 삽시간에 수사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사관은 무녀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위해 다시 의원들을 소집했습니다. 만약 무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이는 왜 어머니가 잘났다고 거짓 증언을 한 것일까요? 수사관은 아이가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수사팀은 아이가 머물렀던 마을의 또 다른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가 신었던 것으로 보이는 낡은 버선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버선의 끝은 나드로 자른 듯한 흔적이 아니라 닳아서 해진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입을 맞춘 듯 무녀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불쌍히 여겨 밥을 준 죄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수사관은 이 모든 것이 마을 사람들의 공모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다시 불러 무녀의 주장과 대조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는 무녀의 이름을 듣자마자 온몸을 떨며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수사관은 무녀가 아이에게 무언가 끔찍한 짓을 저질렀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왜 갑자기 무녀의 말을 따르며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것일까요? 수사관은 무녀의 집을 급습하여 그녀의 과거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이의 이름이 적힌 작은 나무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나무 인형의 발부분은 시꺼멓게 불에 타서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동상의 증거인지 아니면 주술적인 범죄의 흔적인지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수사관은 이 기괴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줄 전문 의원을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정에서 파견된 최고의 의원이 한성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동상으로 인해 발이 스스로 탈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원의 등장에 눈에 띄게 동요하며 서로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이제 인간의 잔혹함과 자연의 비극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되려는 찰나 마을의 무녀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무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한성부 전체를 거대한 공포와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서둘러 무녀의 시신을 수습했으나 외상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점점 기괴하게 꼬여가자 중종은 조선 최고의 의원들을 소집하여 아이의 상태를 다시 살피라 명했습니다. 해민서에 노련한 의관들이 아이의 잘린 발목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의 단면은 마치 예리한 칼날이 지나간 듯 매끄러우면서도 끝부분이 뭉툭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수석 의관은 이것이 인위적인 절단인지 아니면 병으로 인한 괴사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칼로 베다면 아이가 그 극심한 출혈 속에서 살아남았을 리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증언은 여전히 그날 밤의 차가운 금속 감촉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의관들은 비교를 위해 한성 각지에 흩어진 동상 환자들의 사례를 수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낸 빈민촌에는 실제로 동상으로 인해 발가락이 떨어진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동상 환자들의 상처 부위와 아이의 발목 단면을 일일이 대조하며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동상 환자들의 피부 조직 상태가 아이의 상처와 매우 유사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형조 판서는 아이가 추운 산속에서 방치되다가 자연적으로 발이 떨어진 것 아니냐며 한덕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우의정은 아이가 묘사한 털모자를 쓴 남자의 존재가 결코 환각일 리 없다고 맞섰습니다. 증거는 의학적 가설과 아이의 생생한 증언 사이에서 위태롭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불려와 의원들 앞에서 그날의 일을 한 번 더 진술해야만 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는 울먹이면서도 어머니가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던 손길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이때 한 의원이 아이의 무릎 아래쪽에 남은 희미한 흉터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동상으로는 생길 수 없는 밧줄에 강하게 묶였던 자국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우의정은 이 흔적이야말로 아이가 결박된 채 고문을 당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조의 관리들은 아이가 산을 헤매다 덩굴에 걸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반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이제 진실을 밝히는 곳이 아니라 정치적 파벌 싸움의 장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어른들의 설전 속에서 정작 두 발을 잃은 아이는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중종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형조와 의금부에 합동 수사반을 꾸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한덕의 집 주변을 다시 샅샅이 뒤져 숨겨진 범행 도구를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한덕의 집 마당 아래에는 낡은 솥단지와 깨진 사발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한 노파가 수사관들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새로운 첩보를 건넸습니다. 노파는 사건이 터지기 며칠 전 숲속 깊은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노파가 지목한 장소로 향했고 그곳에서 기괴한 재단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재단 근처에는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낡은 저고리 조각이 핏자국에 절은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어떤 부적절한 주술적 행위의 희생양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발견을 즉시 조정에 보고했고 다시 한번 격렬한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하지만 형조 판서는 누군가 한덕을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조작된 증거일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의원들의 의학적 소견 또한 여전히 두 갈래로 나뉘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중종은 이 사건의 진실이 영원히 가려질까 두려워 밤잠을 설쳤다고 전해집니다. 아이의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졌고 어른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결정적인 목격자였던 무녀의 부재는 수사망에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을 남겼습니다. 동상으로 인한 자연 탈락인가 아니면 주술을 위한 잔혹한 신체 절단인가.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조정에서는 마지막 결단을 내릴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한번 차가운 문초의 방으로 끌려가 마지막 확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초장 밖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남자가 피칠갑이 된 채 나타나 외쳤습니다. 피를 흘리며 나타난 사내는 아이의 아버지를 자처하며 울부짖었으나 그의 신원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마당은 갑작스러운 소동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조사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내의 등장은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혼란만을 더하고 말았습니다. 중종은 이 기괴한 사건에 대해 매일같이 보고를 받았으나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법전인 경국대전에 따르면 10세 미만 아동의 증언은 법적인 증거 효력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는 분명히 어머니 한덕이 발을 잘랐다고 외쳤지만 법은 아이의 목소리보다 형식을 중시했습니다. 한덕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아이가 동상 때문에 발을 잃은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처의 단면이 칼에 베인 것인지 썩어서 떨어진 것인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만약 인위적인 가해라면 이는 천인공 노할 범죄였으나 자연적인 탈락이라면 사건은 종결되어야 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물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며 수사관들을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덕과 공범으로 지목된 남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고 말았습니다. 발을 잃은 아이는 갈 곳 없이 다시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돕기보다 그 기괴한 모습에 겁을 먹고 멀리하기 바빴습니다. 실록의 기록은 여기서 멈추었고 아이의 이후 삶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황조실록, 중종실록 75권에
용산 아이의 변이라는 제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500년 전의 수사관들은 왜 아이의 간절한 외침을 끝까지 믿어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현대의 법의학자들은 이 기록을 보며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상으로 인해 발가락이 아닌 발목 전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이는 아이가 말한 대로 누군가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당시 유행했던 미신이나 주술적인 목적으로 아이의 신체를 훼손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피해자인 아이의 고통은 보상받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기록의 행간 사이에서 아이가 느꼈을 공포와 억울함을 엿볼 수 있을 뿐입니다. 조선의 사법 시스템은 엄격했으나 아동 보호와 인권이라는 개념은 아직 멀기만 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그 결과는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용산 근처의 눈 덮인 벌판은 이제 고층 빌딩과 도로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땅 아래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아이의 비명이 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종 28년의 이 미제 사건은 기록의 중요성과 사법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이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이 비극은 조선의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500년 만에 다시 열어본 이 기록을 덮으려 합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한 선조들의 회한이 종이 너머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비록 범인은 잡지 못했으나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잊힌 아이의 존재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승자뿐만 아니라 이처럼 이름 없는 피해자들의 눈물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은 하늘에서 아픔 없이 뛰어놀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록이 존재하는 한 그날의 진실은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조선 최대의 미제 사건, 발이 잘린 아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슬픈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잊힌 역사를 되새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위로일 것입니다. 역사는 사라지지 않고 다만 숨겨져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아이를 차가운 눈밭에서 꺼내어 따뜻한 우리의 기억 속에 안식하게 합니다.